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현상이 아닌 패턴이다란 제목의 우크라이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를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기사는 처음 다루는데 한류 분석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정말 잘 분석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공산주의자 같은 시각으로 시작해서 민족주의까지 정말 한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이 널뛰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미국 제작사 넷플릭스가 제작해 2140만 달러를 투자해서 9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 방송된 이후 틱톡 조회수 390억 뷰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주가는 한 달 만에 48억 달러가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관련 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온라인 상점에서는 컬트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인기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 가지 이유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콘텐츠의 자연스러운 진화. 둘째, 글로벌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제의 시급성. 셋째, 밝고 대담한 영상미가 사랑스러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참혹한 한국전쟁 이후 서울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생산 능력이 없었지만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외화를 벌어야 할 필요성은 명백했습니다. 그 옵션 중 하나는 한국의 머리카락 수출이었습니다. 주로 농민인 한국인의 머리에서 가발이 만들어지고 서구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지난 70년대에는 미국의 모든 가발 중 3분의 1을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공급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일본, 대만,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은 당시의 시장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아내, 어머니, 자매가 긴 머리를 자르고 구로구라는 회색이 작은 공장에서 서울 지역의 가발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가발은 국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섬유 합판에 이어 해외 수출 1위 품목이었고 1970년 한국 가발의 판매액은 약 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경제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원자재나 반제품을 세계의 대규모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국내 산업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구로구 지역은 IT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가득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도입하지 않고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경제적 성공을 이뤘지만 이것은 철저한 경제계획에 의한 성공이었습니다. 문화적 가치의 유지, 규제기관의 설립, 이에 대한 완벽한 종속, 높은 수준의 사회조직, 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한 자금 축적, 자체 산업의 생성, 적응형 산업 및 경제정책, 한국은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발전하는 경제에는 계획이 필요하고 한국 산업은 시장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의 박정희의 지도 아래 수입 대체 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출 개발에 지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며 베이징이 한국 제품을 대신해 세계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1997년 위기가 닥치며 한국은 이전 개발 모델이 고갈됩니다. 그 당시 모든 산업이 공격을 받고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재벌과 함께 영화, TV 시리즈, 음악 제작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만 해도 재벌은 약 5억 달러의 총자본으로 한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48개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후 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제품의 해외 시장, 주로 아시아, 중국 및 서양 시장으로 확장, 서울의 소프트파워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외국 영화보다 국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조건을 만들었고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반면 수입 영화는 적극적으로 쿼터 제로, 한국 영화인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점차 외국 영화의 쿼터가 줄어들었고 한국 영화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해 국내의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배우들은 감정 연기, 섹슈얼리티, 풍부한 영상미, 공포영화든 드라마든 액션영화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휴머니즘적 메시지 유도. 이 휴머니즘의 메시지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배경으로 뚜렷하게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영화 기생충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부패를 나타내는 기생충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금융 및 경제 위기에 처한 세계의 나라들은 열정적으로 이 드라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1320만 달러의 예산으로 2억 4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산되며 2018년 서울은 96억 달러 상당의 문화상품을 수출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전 세계로 히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기생충은 선구자였으며 이제 세계는 오징어 게임으로 뒤덮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갑자기 나타난 깜짝 히트가 아닙니다. 한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위기를 배경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설정했다는 거시적 성공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화려한 각본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 경제적 맥락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에서 단색 의상을 보았고 1924년 영화 더 모스트 덴저러스 헌트에서 부유한 러시아 귀족들이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디스토피아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징어 게임의 시각적 측면은 밝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소비주의와 부채. 이 시리즈의 주요 메시지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소비를 위해 빚을 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것이 미래를 훔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을 위기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한편으로는 소비를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개인적 문제를 낳습니다. 한국의 부채는 1조 5천억 달러, 미국은 15조 달러입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자원 분배. 한국인들은 이미 조국을 지옥의 조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를 찾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쟁이 압도적이고 대한민국 청년의 30%가 실업자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곧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꿈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퍼진 거짓말, 말 그대로 가짜뉴스는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네 번째, 삶의 의미상실.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결국 삶을 포기한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는 도덕, 의지적 행동, 가치의 힘을 깨닫고 살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얻었지만 자신을 찾는 것을 거부하며 영적, 물질적 빈곤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만 연간 100만 명이 120억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 드라마의 불쌍한 동료 캐릭터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자신, 사랑하는 사람, 친척,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저축과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비용을 능가합니다. 코비드19는 서구의 주요 약점인 사회적 분열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실험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개인의 생산 에너지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아이러니, 미국의 자본가 회사가 한국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TV 시리즈를 제작하여 정치인들이 이것을 대중화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도 포함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피트성이 칼로리가 과다하게 쏠려 한동안 컬트가 될 것입니다. 가수 싸이도 한때 서울과 세계 주요 지역을 히트시키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는 건 한국 롯데의 초코칩 쿠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달아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문제는 세계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 쿠키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영화 산업이 넷플릭스와 같은 중재자 없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위에 설명한 대로 분석이 참 왔다 갔다 중심이 없이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기도 하고 끝까지 읽다 보니 뭔가 참 조잡한 한류 분석 기사였습니다. 예리한 부분도 몇 부분 있지만 이 기자는 칼럼을 쓰기에는 객관성과 냉정함은 조금은 유지하며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 좋은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본 우크라이나의 한류 분석 기사는 저에게는 생경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